자, 429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430번을 한번 봐봅시다. 430번. 지문이 조금 길지요. 그치? 자, 그리고 이것도, 자, 단순하게 일치 문제라기보다는 조금은 추론의 과정이 가미돼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 자, 그러면 이건 대표적으로 부정 발문이기 때문에, 자, 선택지를 먼저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1번 한번 봐봐봐. 악플러는 자신의 말에 타인이 동의하는 것을 보면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 자, 여기서는 뭐죠? 자기 효능감, 밑줄,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 누가? 악플러가. 그러니까 우리 상처는 악플을 다는 사람이 그 달아놓고 상대가 어때? 아파하면은 어때? 기뻐한다. 이거지. 이거는 악플러의 심리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만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개인주의자는 악플에 무방함으로써 악플러를 자괴감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 악플을 달았는데 그 대상자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하면 악플을 단 사람이 속상할 수 있어. 그걸 개인주의자라고 말을 했네. 개인주의자 밑줄. 자, 악플러를 자괴감 밑줄. 그 다음에 3번.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일수록 타인을 더욱 엄격한 자태로 비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자신의 삶을 잘 엄격한 잣대 이게 나오는데 이건 말이 조금 어색한 게 뭐냐면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악플러가 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할 것 같아. 그치? 자, 한국에서 악플이 양산되는 것은 한국인들이 타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과 관계가 있다. 자, 악플이 양산, 타인에 대해 신경. 자, 당연히 이거는 자, 타인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쓸 악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겠지. 자, 대충 선택지를 보면은 조금은 윤곽이 그려져. 답에 대한 윤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봅시다.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악플이 있기 마련이지만 한국은 정도가 조금 심하다. 한국은 좀 더 심하다. 뭐 4번하고 조금 연관이 되겠네. 악플러들 가운데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니까 되려 피해의식을 갖고 자기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되려 악플러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들에게 악플의 즐거움은 무엇일까? 자신이 올린 글 한 줄에 다른 사람이 동의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 효능감을 맛본다고 한다. 여기 밑줄 세 번째 줄. 다른 사람이 동의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고 한다.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라는 거지. 자, 이게 몇 번에 나왔어? 1번에 나왔네. 그치? 자, 아무래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무력감에 사다일수록 효과적인 공격적인 발설로 자기 효능감을 느끼려고 한다. 자기 봐봐. 네 번째 줄에 자기 삶의 환경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 악플러가 되고요. 그런 사람이 악플을 남겨서 자, 타인이 동의한 걸 보고 효능감을 느껴 기뻐하는 좀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읽히지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 악플러가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읽어보면 자기 삶을 통제하는 악플러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은 없지요. 그치? 그럼 뒤에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이겠지. 자, 계속해서 자, 두 번째 문단. 그런데 자기 효능감은 상대방의 반응에 작용돼. 마구 욕을 퍼부었는데 상대방이 별로 개의치 않는다면 계속할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 개인주의가 안착된 사회에서는 자신을 향해 비판에 대해서 너의 생각이라고 넘겨버린 사람이 많다. 이건 뭐지? 두 번째 줄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 오히려 악플단 사람이 자괴감에 빠진다 그랬지. 개인주의 사회일수록 어때? 그건 너의 생각이야 하고 반응을 안 보이지. 그럼 개인주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악플러에게 반응을 안 보이겠지. 그러면 저 악플러는 어떻게 돼?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이게 되겠네. 그래서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악플은 크게 효과를 못 미친다. 이거지. 악플러는 자괴감을 갖는다. 자, 2번도 맞았네. 또한 자, 말도 안 되는 욕설이나 험담이 날아오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자, 웃어버리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개인주의는 여러 속성을 지니고있지만 자신의 존재를 가치를 스스로 매긴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한국에는 그런 의미에서 개인주의를 뿌리내리지는 못했다. 남에 대해 신경을 너무 곤두세운다. 남에게 너무 신경을 곤두세운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면 이런 악플에 의해서 상처받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줄어들 수 있겠지. 그런데 자, 우리는 어때? 너무 뭐라 그랬어? 남에게 대해서 신경을 써.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래서 두 가지 전원하는데 한편으로는 타인에게 필요사항을 관심을 보이면서 참견을 하고 타인을 영향을 주지만 다른 편으로는 자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자, 너무 많이 예민하다. 밑줄.
자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너무 예민하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몇 번? 선택지 몇 번? 4번 이렇게 되지. 그래서 1번, 2번, 4번까지는 본문의 내용에서 확인이 되지요. 이 두 가지 특성이 인태는 공간에서 맞물려 악플을 상산한다. 우선 다른 사람에게 너무 쉽게 험담을 늘어놓고 당사자에게 악담을 던진다. 그렇게 약을 올리면 상대방이 발끈 움츠러든다. 이따금 일파만파 사이 요동을 치기도 한다. 악플러 입장에서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래서 재미라는 것은 자기 효능감이겠지. 예상했던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으면서 자기 효능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악플러의 효과, 악플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개 무시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란 뜻이지. 악플러라면은 너는 씹으려 대라. 나는 이렇게 살란다. 심하면 너 법정에서 보자. 뭐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악플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방법이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란 언급은 안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더욱 엄격한 잣대로 비판한다라는 내용도 옳지 않겠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31번은, 자, 431번은, 자, 뭐가 돼? 자, 밑줄 신문의 지시등이 다른 하나. 자, 구형은 뭐가 되고, 수박의 외적인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수박의 빨간 속살을 드러내는데, 비유적 개념이기 때문에, 뭐, 그닥, 쌤은 비문학에서 좋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접속어는 좀 이따 나올 짤막한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433번 좀 헷갈릴 수 있어. 433번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내용이 무슨 말인가 봐보자. 혼정신성이란 말은 저녁에 부모님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아침에 문안을 드린다는 뜻으로 자식이 아침 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 살핌을 뜻하는 말로 예기의 공료편에 나오는 말이다. 아랫목 요에 손을 넣어 방 안 온도를 살피면서 부모께 문화를 드리던 우리의 전통은 온도를 통한 난방의 방식과도 관련이 깊다.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은 방바닥에 깔려있는 돌이 열기로 인해 뜨거워지고 뜨거운 돌의 열기로 방바닥이 뜨거워지면서 방 전체에 복사열이 전달되는 방법이다. 방바닥 쪽의 차가운 공기는 온돌에 의해서 따뜻해지게 되어지므로 위로 올라가게요. 위로 올라간 공기는 다시 식으면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데워져 위로 올라가는 대류 현상으로 인해 결국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처음에는 혼정신성으로 시작해서 뭐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얘기인가 생각했더니 온돌의 난방 대류 이게 나와버리니까 전혀 하나의 문단인데 좀 생뚱한 말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온돌의 대류 현상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그 다음에 벽난로를 통한 서양의 난방 방식은 복사를 이용해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인데 대류 현상으로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띠리리다 이렇게 돼 있지.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 자, 이거지. 자, 온돌은 여기서 아궁이가 있었고 방을 그림을 쌤이 입혀서 못 그래서 여기가 방이 전체가 따뜻해져. 바닥이. 그치? 그럼 여기 이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 그리고 여기서 어때? 자, 식으면 다시 내려와. 그럼 다시 따뜻해져서 다시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 전체가 훈훈해져. 그럼 어디가 제일 따뜻해? 여기가 제일 따뜻해. 방바닥이. 그런데 벽난로는 위치가 어디 있어? 여기에 있어.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찬 공기는 내려와. 어디까지만 내려와? 여기까지만 내려오는 거야. 여기까지만 내려오는 거야. 근데 벽난로가 상체 위와 그랬으니까 벽난로 위치가 대부분 허리춤에 있다라는 걸로 짐작할 수 있어. 허리춤에 있다라는 걸로. 요 밑에까지는 대류가 안 일어나는 거야. 대류가. 그러니까 벽난로가 있는 집은 방바닥은 추워. 그러니까 서양은 실제로 이게 가능한 게 침대 문화잖아. 침대가 있기 때문에 침대 밑에는 따뜻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우리는 온돌 문화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따뜻해야 되겠지. 그래서 벽난로가 있는 곳은 가로이다. 이거는 따뜻한 공기가 방바닥까지 내려오지 않고요. 상체나 허리 부분에서 대류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만. 그래서 여기 부분은 따뜻한 공기가 안 내려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기온이 따뜻해지면 밀도가 높아지는 올라가고요. 공기가 차가우면 밀도가 높아서 또 떨어지지. 이게 대류지. 순환하는 게. 그치? 근데 벽난로는 여기에 난로가 있는 거고 온돌은 바닥에 있는 거야. 그걸 설명하는 그 차이점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돼. 근데 이걸 읽고 이런 주택의 구조까지 생각해서 어느 정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 그래서 단서는 뭐냐면 마지막 뒷줄에 대류현상은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힌트야.
바닥 위에까지는 따뜻해지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바로 윗줄에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기 때문에 상체와 위쪽 공기, 그러니까 상체 위로만 따뜻해지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자, 뭐지요? 상체와 위쪽에 따뜻한 공기는 방바닥까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거지. 차가운 땅바닥까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몇 번? 4번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이 문제 나왔을 때 이거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참 재밌는 유형의 문제야.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에는 보통 인문지문이나 사회지문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과학지문이지. 대류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건축구조를 몰라가지고 이게 뭘 묻는 거야? 하고 순간 자 당황한 친구들도 있었을 거라고 짐작은 돼. 자, 그 다음에 434번. 와우, 이건 시사하는 바가 뭐야? 지문이 수능에 견줄 만큼 길어졌어. 수능만큼 긴 건 아닌데 거의 수능의 7, 80% 정도까지 길어진 거야. 근데 쌤이 이제 수능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문이 길면 문제는 쉽습니다. 지문이 짧으면 문제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문이 상당히 긴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막 구체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빨리 읽어낼 수 있는 통독 능력이 필요해. 자, 1번 보면은 고급 포도주는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서 그래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나오는데 고급 포도주는 모두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어졌다. 자, 여기서 함정이야. 모두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쳐라. 모두라는 단어. 고급 포도주는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은 곳에서 자, 뭐지요? 만들어졌다. 그러면 좋아. 근데 모두라는 말 때문에 틀렸지. 이건 읽지는 않을게.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지, 우리? 어디를 보면? 세 번째 문단 봐봐봐. 세 번째 문단의 끝에 줄 보면은, 세 번째 문단. 적정한 기온은 포도주 생산의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포도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너무 추운 지역이나 너무 저온 지역에서는 포도주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추운 지역에서는 포도의 당분이 적어서 그것으로 포도를 담그면 신맛이 너무 강하게 된다. 반면 너무 더운 지역에서 섬세한 맛이 포도에 흐물거리는 포도가 된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적당한 기온에서 고급 포도주가 만들어지지. 근데 그 대신 이를 잘 활용하면 포르토나 세리처럼 도수를 높인 고급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고급 포도주는 주요 생산인 포르토나 고구려처럼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 않은 곳이다. 다만 달콤한 백토주의 경우는 사토디켐처럼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속되는 곳에서 명품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급 포도주는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곳에서 만들어져. 근데 일부 고급 포도주는 아주 포도가 흐물거리는 더운 날씨에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뭐라고 그래서 추운 곳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답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1번은 언뜻 읽으면 바른말 같지만 모두라고 전칭해버렸지. 모든 포도주가 거기서 재배되는 것은 아니야. 1번은 잘못된 거지. 자, 2번. 누아르강하고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은 이탈리아보다 남쪽에 있을 거다. 이것도 남쪽에 있을 거다가 핵심이지. 남쪽인지 북쪽인지를 봐야지. 자, 두 번째 문단. 소비와 확대와 함께 포도주 생산은 다른 지역 확산식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포도주 생산 확산의 가장 문제는 포도 재배가 추운 북쪽 지역으로 확대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자연상태 포도가 자라는 북방에 이탈리아 정도에서 멈춰야 된다. 하지만 중세 유럽에서 수도원마다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 포도 재배가 상당히 북쪽까지 올라갔어. 대서양의 누아르 강화부터 크림반도 조지아를 잇는 선이 상업적으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탈리아 반도 정도까지였어.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 생산이 부족해서 많은 수도원에서 포도주 생산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위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조지아 반도와 크림반도라고 됐나? 그거 나오지. 누아르 강에서부터 크림반도, 조지아. 그럼 여기는 적어도 이탈리아보다는 북쪽선이지. 그러니까 상당히 북쪽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야. 북쪽선까지. 그래서 자, 이거는 이탈리아보다는 북쪽에 위치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야지 맞겠지. 3번.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저렴한 포도주거나 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봐봐. 자, 네 번째 줄. 이런 용도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당연히 고급 포도주는 다른 저렴한 포도주가 쓰면 술이 약한 사람에는 물을 섞어 마십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자, 고급 포도주로 일상적으로 마시지는 않아. 그럼 고급 포도주 말 그대로 파티거나 특별할 때만 먹는 거지. 어느 때 물을 섞어 먹어요? 술이 약한 사람은. 자, 그 다음에, 4번. 병에 담겨 코르크 마개를 끼운 고급 포도주는 보관기간에 비례해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보통 보면은 보관기간에 따라서 포도질이 높아진다. 그래서 양주 같은 경우는
뭐 15년산, 17년산, 30년산 그러면 30년산이 뭐 가장 뭐 발렌타인 30년 해가지고 좋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가 봐. 네 번째 문다. 자, 두 번째 줄 끝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이 이렇게 수출되는 고급 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그에 만든 술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꼭 오래된 게 좋은 술은 아닙니다. 이거지. 오래된 게 좋은 술은 아닙니다. 그의 싱싱한 포도로 만든 게 사실은 고급 포도주에 해당한답니다. 이거니까 자, 보관 기간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4번이 맞는 말이 돼버리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요게 되네요. 435번 봐봐봐. 435번. 자, 글의 논리적 위치 상상하며 읽기지. 자, 주어진 제시문은 뭐냐면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은 나중에 나타난 새로운 관심이다. 그러니까 문학의 범위를 좁게 줄인 것은 나중에 나타났대. 그치? 그럼 그 전에는 어때? 넓게 봤겠지. 그럼 이 위치가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 문학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 왔습니다. 넓게도 봤고 좁게도 봤답니다. 한문학에서 문이라는 것은 시와 함께 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자, 실용적인 글도 적지 않게 포함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때? 문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봤다라는 뜻이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들어가느냐, 나 뒤에 들어가느냐 이건데, 시대가 변하면서 문이라는 개념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시소설 희곡이 아닌 것 가운데 수필이라는 이름을 구태여다로 붙이면서 글만 문학의 세계의, 자, 글만 문학의 준해온 정도로 인정하게 이르렀다. 자, 이게 바로 뭐지? 문의 범위를 좁혔다는 거지. 그거를 시, 소설, 희곡, 그 다음에 수필로, 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줬지. 그러면, 자, 이 주어진 글은 나 앞에 와야 되겠니? 나 뒤에 와야 되겠니?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시, 소설, 희곡이 나와야지, 사례가. 그래서 가와 나 사이에 와야 돼. 쉽게 말해서 나 앞에 위치해야 돼. 나 앞에. 나 앞이라는 것은 가 뒤에 위치한다는 뜻이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어 두 개짜리 하나 봐보자. 자, 기억관 이론. 히포크라테스가 분류한 네 가지 기질이나 성격에 관한, 자, 고대의 개념으로 성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나는 여기서, 포트라이트 리뷰에 실렸던 프랜시스 골턴경의 논문 성격의 측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찰스 다윈의 사촌이었던 골턴은 초기 진화론자로서 진화가 인간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그의 관념은 빅토리아 시대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런 주장을 했어. 자, 뭐라고 돼 있어? 빅토리아 시대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 이런 주장을 했지만 그의 견해는 편견을 가지고 시작했지. 그럼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 전환이거나 역접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나가 들어가거나 그런데 정도는 적어도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나 그리고는 자, 옳지 않겠네. 3번, 4번 정도는 범죄에 들어갈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가지고 있었다. 그의 주장에 오늘날 설득력이 떨어진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겠지. 그럼 그리고가 아니라 그래서 자,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뭘 넣으면 돼? 따라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37에서 439 뭐 3개 문단이 나왔는데,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군문 문제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441번 봐봐봐. 441번 넘어가서. 근데 다 맞았지, 앞에 거? 네. 근데 이거 비문학에 특화가 돼 있나? 비문학은 틀리질 않네? 하나밖에 안 틀렸어? 네. 오우씨, 너 잘하는구나. 자, 그러면, 거기 뭐지, 비문학 빨리만 읽으면 90 나오겠는데, 근제? 아마도, 오케이. 자, 보기의 설명 방법, 이렇게 돼 있지. 설명 방법, 아까 우리 비문학 시작할 때 처음에 했었지. 뭐, 우리가 보통 진술 방식, 또는 전개 방식, 이렇게 말하면, 또는 서술 방식, 이렇게 말하면, 그걸 써내려가는 방식이지. 설명이 있고요. 묘사가 있고요. 서사가 있고요. 논증이 있지. 논증 안에 귀납이 있고요. 연역이 있고요. 변증이 있지요. 그치? 서사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은 비문학에는 안 나옵니다. 서사라는 것은 어떤 인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묘사라는 것은 주관적 묘사와 객관적 묘사라는 게 나오지. 그래서 자, 주관적 묘사도 우리 비문학 실용적인 글에는 안 나오지. 설명의 방법에 뭐가 있어? 뭐 정의가 있고요. 지정이 있고요. 비교와 대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와 구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과정이 있고요. 인과가 있고요. 유추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설명의 방법이지.
그치? 이런 것들이 설명의 방법이지. 여기서 이제 찾아야 돼. 막연하게 뭘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좋지 않은 사람을 곧잘 동물에 비유한다. 비유가 하나 있긴 하네. 그치? 자, 비유 동그라미 쳐놓고요. 욕에 동물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동물을 나쁘게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인간이 동물보다 좋은 것일까? 베르그는 오히려 나는 인간을 알기 때문에 동물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이를 부정한다. 되려 어때? 인간이 동물보다 더 악할 수도 있다는 거겠네. 인간은 인간을 속이지만 동물은 인간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인간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동물에게 더 많은 애정을 보인다. 인간보다 더 잔인한 동물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필요 없이 다른 동물을 죽이는 일은 인간에는 어떤 동물이 한단 말인가? 이렇게 돼 있지. 자, 이 글에서 인간의 어떤 잔혹성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설명 방법을 들고 있어? 동물과의 차이점을 들어서 언급하고 있지. 그치? 그럼 여기서는 나온 설명 방법이 뭐야? 대조의 설명 방법이지. 그치? 먼저는 빗대어 놨는데, 빗대는 거는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한 도입이고요. 결국은 인간하고 동물하고, 인간은 인간을 배신하지만 동물은 같은 동족을 배신하지 않고요. 인간은 살상을 하지만 동물은 살상하지는 않습니다. 동족끼리 요거지. 그래서 인간이 더욱 잔혹한 존재, 자, 생명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어. 자, 1번. 교사의 자기개발, 학부모의 응원, 교육당국의 지원 등이 어우러져야 좋은 교육이 가능해진다. 이는 신선한 재료, 적절한 조리법, 요리사의 정성이 합쳐져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자, 요거의 설명 방법은 뭐지? 유추. 이런 재료들이 있어야지, 요리사가 있어야지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듯이 좋은 환경과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지 좋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음식하고 교육은 완전히 서로 다른 범주인데 서로 다른 범주를 빗대어 설명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유추. 오케이? 그 다음에 의미를 지닌 부호를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기호라 한다. 수학, 신호 등, 언어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꿀이 있으면 알려주는 벌들의 춤 사이도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쓰인 설명의 방법은 자, 예시 정도가 주가 되겠지. 오케이? 뭐 기호에 대한 정의도 있어. 의미를 지닌 부호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 이것도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중심이 기호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숫자도 있고요. 수학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요. 언어도 있고요. 춤사위도 이런 기호에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를 본다면 예시, 하나를 더 본다면 정의. 바이러스는 세균에 비해 크기가 작으며 핵과 이를 둘러싼 단백질이 전부해서 세포라고 할 수 없다. 먹이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증식할 수 있는 세균과 달리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야만 번식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뭐죠? 언급하는 대상이 세균하고 바이러스 이 둘의 차이점. 오케이? 그래서 대조 이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나물로 즐겨 먹는 고사리는 꽃도 피지 않고 씨앗도 만들지 않는다. 고사리는 홀씨라고도 하는 포자로 번식한다. 고사리와 고비 등을 양치식물이라고 하는데 생김새가 양의 이빨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 비교가 되거나 분류 정도가 돼. 양치식물에는 고비와 고사리가 있다 해서 분류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뭐 비교 정도가 되겠지.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두 대상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2번, 3번. 3번 이렇게 되면 돼. 문제가 몇 번까지 있냐? 오우씨! 자. 442번은 뭐 밑에 두 번째 줄 보면은 잘 살기 위한 노력은 수능적이보다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돼서 생명체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형시키려고 애쓴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조금 444번 한번 봐봐봐. 443번.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2번, 3번, 4번 읽었다고 보고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동안 나는 1포스티노를 3번쯤 빌려보았다. 영화인가 보다. 그 이유는 이 아름다운 영화 속에 아스라의 문학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었다. 자, 특히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처럼 쉽고 절실하게 설명해 놓은 문학 교과서를 난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자, 내가 이 영화를 자주 3번이나 빌려봤어. 그 이유는 이 영화 속에 문학에 대한 본질을 담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지. 그럼 이 사람은 문학과 관계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칠 때 선생님인가 보네. 시를 가르칠 때 나는 종종 이 영화를 활용한다. 수백 마디 말보다는 1포스티노를 함께 보고 토론하는 것이 시의 본질을 훨씬 더 깊숙이 빨리 닿을 수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자, 그럼 뭐냐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 일 포스티노를 인용하여 사용한다 이거지. 바꿔 말해서 이 영화 일 포스티노에는 시의 본질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네. 자, 계속해서 시를 공부하면서 은유에 시달려 본 사람이라면, 은유에 대해서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메타포에 대해서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자, 이 영화를 보고 수차례 저게 은유구나 라고 무릎을 쳤을 것이다. 마리오 루플로나 네루다에게 보내기 위해 고향의 열의 소리를 녹음하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여기에는 해변의 파도 소리를 녹음하는 것이 은유의 출발이라면 어부들이 그물을 걷어올리는 소리를 담고자 하는 모습은 은유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화의 루폴로가 네루다에게 고향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는데 이게 바로 문학에서 말하는 메타포의 시작이고 확장이더라. 더 나아가 밤하늘의 별빛을 녹음하는 기막히게 아름다운 장면은 은유의 절정에 이른다. 더 이상 시의 은유에 대해서 구차한 설명은 필요가 없다. 영화를 보면 은유의 개념이 정확하게 나온다. 선생님 은유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영화를 보면 그런 의미를 알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영화 1포스트는 시를 이해하는데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랬지. 그래서 훨씬 깊숙이 빨리 가닿을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영화 1%의 인물들은 문학의 은유의 본질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누폴로가 은유의 개념을 알고 한 걸까? 누폴로는 객지에 나가 있는 네루다에게 고향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밤하늘의 별을 녹음한다 그랬나? 담고자 했다. 걷어올리는 소리 이런 것들. 이게 그냥 자기의 행위지. 이게 은유라고 생각해서 한 건 아니지. 그 모습이 서술자가 보니까 은유의 출발이고 확장이고 절정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폴로네가 은유의 개념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아. 시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하기 위해서 1포스티노 오케이. 그 다음에 문학의 자질과 그 문학의 자질이 영화 1포스티노에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 445번 한번 봐봐봐. 부합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냐면 잘 봐봐. 효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한 1차적인 인간관계이다. 이 말만 보면은 화적 없는 것 같지? 그치? 자, 효라는 건 1차적인 인간관계. 왜? 효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정이잖아. 그러면 아버지하고 자식은 부자지간은 몇 촌이지? 1촌이잖아. 1촌. 형제를 뛰어넘은 1촌이잖아. 1차적인 인간관계다. 말은 그럴듯해. 그 다음에 두 번째.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므로 조건 없는 신뢰에 기초한 독본이다. 저기서도 조건 없는 신뢰. 부모 자식 간에는 조건 없는 신뢰가 있어야지. 이 말도 맞는 것 같아.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 유교의 윤리한 덕목이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유교의 덕목은 윗사람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4번 충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효의 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인의 이치다. 4번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효의 도리를 다하면 충의 이치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선생님 보니까 1번, 2번은 그럴듯한데 3번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런데 이제 답이 뭔가 한번 가보자. 자, 효는 개인과 가족, 곧 1차적인 인간관계라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자, 그러면 효는 1차적인 인간관계. 여기까지는 일단 맞지? 그치? 1번 맞지? 충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관계, 곧 2차적인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사회적 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효는 수능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봉건 가부장제사의 유습이라고 오해하는 거라면, 충과 효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아졌다. 잘 봐봐, 세 번째 줄. 우리는 효를 수능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봉건 가부장제사의 유습이라고 오해했어. 그럼 봉건 가부장제의 오래된 관습이라고 생각한 거는 우리의 오해야. 그치? 그러니까 효라는 것은 1차적인 관계는 맞아. 근데 이게 봉건적 가족관계, 가부장적 봉건적 구조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오해네. 그치? 그럼 필자는 효라는 것은 1차적 인간관계이긴 하지만 절대 봉건적인 가족관계에서 나온 것은 아니겠지. 그럼 1번 OX. X야. 1번 X야. 그리고 충과 효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도달했어. 그럼 이것도 역시 4번을 우리가 충을 다하면 효에 도달하고요. 효를 다하면 충에 도달하고요. 이런 관계는 아니겠지. 효는 1차적인 관계고 충은 2차적인 관계지. 자, 계속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윗사람의 명령을 거역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 윗사람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난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다.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양립되면 도가 생기기 때문이다. 효도와 우애는 인의 근본이다. 자, 위 구절에 담긴 입장을 기준으로 보면 효는 윗사람에게 절대 복종으로 연결된다. 근데 두 번째 문제 큰 따옴표 있는 거 있잖아. 두 번째 큰 따옴표 있는 거. 이거는 필자의 생각이야? 아니지. 이건 어떤 유교의 가르침을 말해주는 문헌에 있는 거를 따온 거지. 필자의 생각은 아직 아니야. 그치? 근데 문제는 글쓴이의 입장을 물어보잖아.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위 구절에 담긴 입장을 보면 효는 윗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으로 연결된다. 곧 종족 윤리의 기본이 되는 연장제에 대한 이유는 물론이고 신문사의 엄격한 상하 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 번째 하지만 이 구절만을 근거로 효를 복종의 윤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유교적 덕목이라는 것은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유교적 덕목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성급한 판단이다. 그럼 필자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 성급하다. 이게 필자의 생각이지. 이어서 왜냐하면 원래부터 효란 가족윤리 또는 종족윤리로서 사회윤리였던 충보다 우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충은 2차적 관계고 효는 1차적 관계니까 효가 우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교의 기본 입장은 설사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복종 그 자체는 불효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결국 무슨 말이야? 맹목적으로 윗사람을 따르는 것은 결코 효가 아닙니다. 이거지. 그럼 3번이 맞아 틀려? 맞는 말이잖아. 3번이. 그치?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이 효의 어떻게 보면 유교적 덕목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 더.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자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비해 인간과 신하의 관계는 공동체의 목표를 향한 관계로서 의리로 인해서 맺어진 관계로 본다. 의리가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군신의 관계는 언제든지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지. 그래서 일단은 충의 도리와 효의 도리는 같은 관계라고 보기는 연속선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리고 2번 틀리고 1번 틀리고 1번 틀리고 조건 없는 신뢰 관계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 자연에 의해서 결정됐다.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생득적으로 얻어진 거지. 그렇죠? 근무 아빠가 왜 근무 아빠야? 자연적으로 얻어진 거지. 그거를 조건 없는 신뢰관계 이 말은 안 나와.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둘 사이가 조건 없는 신뢰관계가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는 두 부자지간의 관계에서 출발하겠지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돼? 3번이 돼야 돼. 이거지. 3번이 돼야 돼. 449번 한번 봐봐봐. 449번. 449번. 자, 추론 문제. 다음에서 추론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봐봐. 고도 성장을 도모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향하였다. 지향, 동그라미 잖아. 지향. 고도 성장의 과정에서는 농업을 조금 지향했어. 지향이 뭐지?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해서 멀리 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만나봐봐.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고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향했다. OX? O 맞는 말이지 일단은. 그치?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같은 특히나 뭐 1년에 1모작이잖아. 베트남 같은 데 가면 2모작, 3모작도 가능하죠. 우리는 1모작 1년 동안에 농산물밖에 못 지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 논의 절반 이상을 비워놔야 되잖아. 어떻게 보면 좀 비생산적이지. 근데 공장은 어때? 24시간 360을 돌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당시에는 농업이 지향하였다. 지향 밑줄 그어놓으면 되고요. 두 번째, 효율성을 중시한 가치로 내세우는 경제 시스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스템은 앞으로는 어때?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그럼 앞으로는 효율성보다는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뭐야? 효율성을 중시하는 과정으로 경제 시스템이 발전해 왔잖아.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앞으로도 어떤 그런 미래의 경제도 효율성을 중시할 텐데 2번은 고민해 봐야 되겠네. 3번. 유목 생활하는 민족에 비해 정주 생활하는 민족이 농업의 가치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군락을 이루는 삶을 보면은 유목이라는 거 뭐야? 여러 군데 양을 끌고 다니면서 목초지를 따라서 유랑하는 거고, 정주 생활이라는 거야? 땅을 딱 앉아가지고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지. 그러면 어찌 보면은 우리가 뭐야? 농업의 생산이 높아지니까 정주 민족이 생긴 거지. 정주 민족은 농업의 생산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3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사실에 비춰보면 맞을 듯해. 이 글에서는
반론은 할지 모르지만. 오케이? 다음에 4번.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효용성을 드높이기 위해 농업을 녹색 산업으로 봤네. 과학기술의 부작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자, 밑줄 과학기술의 부작용 성찰. 자, 그러면 이제 농업이라는 것은 과학기술이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과학기술의 부작용을 성찰하고 그냥 녹색 성장 산업인 농업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 텐데, 뭐 이것도 그럴듯한데, 자, 결국은 뭐가, 자, 맞고 뭐가 틀릴까? 출발해보자. 우리는 도시화 산업화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뒷방사리로 전락한 한국 농업이, 자, 그럼 이거 바꿔 말하면, 자, 한국 농업이 도시화 산업화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뒷방사리로 밀려났어. 그치? 그 고도의 성장 산업에는 어때? 농업을, 자, 조금은 멀리하고 등한시했어. 그러면 지향했어. 1번 맞아 틀려? 맞는 말이지. 했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과거에는 멀리 했어. 자, 이런 농업의 새로운 가치에 주목해야 된다. 그럼 필자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고도의 산업화 시기와 도시화 과정에서 농업이 조금 천대받았는데 앞으로는 어때? 농업이 천대받지는 않아야 돼.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주목받을 수 있다. 이 말이네. 자, 농업은 경제적 효율성이 뒤처져서 사라져야 될 삶이 아니다. 그럼 뭐냐면 농업은 앞으로 주목받겠지. 근데 자, 경제적 효율성만 따지면 농업이 주목받으면 안 되겠지. 앞으로. 그런데 자, 두 번째 문장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뒤처져 사라져야 될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이거는 단순하게 앞으로는 경제적 효율성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네. 그게 바로 뭐? 자, 2번에 나오지 또. 계속해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식량 및 에너지 등 자원 위기에 대응하여 나라와 생명을 살릴 미래 산업으로서 농업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까지 가보자. 고도 산업기계는 농업이 등한시되었어. 근데 앞으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농업이 어때? 주목을 받을 거야. 비록 경제적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그럼 앞으로는 경제적 효율성만 따져서 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면 2번도 맞는 말이고 1번도 맞는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농본주의의 기치를 앞세우고 농업 르네상스 시대의 재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불확실성의 터널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의 뭐 공감을 얻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21세기 경제 패러다임을 농업 국가로 바꾸자. 이거 농업 국가로 바꾸자. 이 의견에 공감할 사람이 지금 현재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야, 그거보다는 아직도 우리가 1위 하고 있는 삼성 반도체를 더 키워가지고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넓히는 게 낫지 않을까? 왜? 반도체 수요는 줄어들지는 않을 테니까. 그치?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 독해라는 것은, 야, 네 말은 너무 근시안적이거나 내지는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 같아. 그거보다는 산업화 과정을 좀 더 이루어져야 돼. 이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의 의견이야, 일단. 자, 우리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왜 이런 주장? 농업에다가 미래 가치를 부여하자라는 주장을 하는가? 왜냐하면 농업은 자원순환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사업 때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환경을 약탈하지 않는다는 거지. 땅의 생산력의 기초에서 한계적 노동력을 고용하는 지연 산업인 동시에 땅을 바탕으로 한 산업인 동시에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천적인 산업이기 때문이다. 물질적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여 이용한 뒤 효용 가치가 떨어지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의 태도가 오늘날 위기를 낳고 왔다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지? 자, 지구적 자원을 너무 함부로 남용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한계 봉착하게 됐다. 마치 유목민처럼 약탈해 버렸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해 구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오늘의 역사에 동승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유목민적인 약탈의 경제 상황으로는 앞으로 살아가기는 어렵다. 이것도 2번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자, 계속해서 이런 맥락에서 가꾸어 후손에게 넘겨주는 정주민의 문화적 지속성을 존중하는 농업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는 이용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니까 정주민의 문화적 지속성은 농업 발전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 3번도 확인되지. 마지막 문장.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성과를 수용하여 새로운 산물과 시장을 수출하는 녹색 성장으로서 농업의 잠재적 가치를 중시하자. 자, 그럼 뭐지? 녹색 성장 산업으로 농업을 중시해야 되지. 무엇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발전한 과학기술의 성과를 수용하여서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자, 녹색 성장 산업으로 농업의 가치를 중시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 자, 발전된 과학기술을 수용해야 돼. 이거를 성찰하거나 반성하면 안 되지.
그래서 4번은 윗글의 내용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발전한 과학기술로 녹색 성장 사람인 농업에 투자하자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 450번. 자, 글쓰기 전략 돼 있는데 잡아봐봐. 1번 한번 보시면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하면 호기심, 질문을 하면 호기심은 유발이 돼. 자연스럽게. 자, 첫 문장. 고전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자, 질문했지. 한 번만 나오면 돼. 1번 확인됐어. 고전파 음악의 특징이 형식과 내용의 분리에 있음을 강조한다. 형식과 내용의 분리 동그라미 쳐라. 자, 두 번째 문장 봐봐봐. 자, 고전파는 이렇게 종교에 속되어 있던 음악을 위한 음악으로 정립하려는 예술운동으로 출발했다. 고전파는 뭐야? 음악을 종교로부터 떼어내려고 했어. 그리하여서 따라서 종래의 신을 위한 음악에서 탈피해서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꾀하고 미치고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꾀하고 그러면 2번 OX X 그럼 2번이 답이지. 잘못됐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전파 음악의 예시 두 번째 문단의 첫 줄 끝에 보면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게 나오지. 그 다음에 고전파 음악의 의 그거는 음악사적 의 세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에 나오지. 그래서 뭐 종교 영역에서 음악 자체 영역을 확보했다. 종교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인 음악을 만들었다. 이게 되겠지. 자, 451번 같은 경우도 화법인데요. 1번이 잘못됐지. 진행자가 1번 같은 거 보면 상대방이 합리적이 않음을 지적한 인터뷰로 마무리합니다. 진행자가 그 의견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뭐라 구시하는데 필요할 듯 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요약하면서 정리한 거지. 자, 그게 과연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로군요. 자, 그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1번이 가능하겠지. 근데 이처럼 합리적이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452번. 자.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3번 같은 부합이니까 요거는 3번 한번 봐봐봐. 고갱은 인상주의가 충분히 솔직했다고 생각했다 이게 나오는데 인상주의자가인 세 사람이 나와. 세잔하고 고우하고 고갱이 각각 나와. 세 번째 고갱이 나오지. 네 번째 줄에 마지막으로 봐봐봐. 네 번째 줄에 마지막으로 고갱은 그가 본 인생과 예술 전부에 대한 철저한 불만을 느꼈다. 그는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다. 더 솔직하기를 열망했지. 그치? 그러므로 인상주의가 충분히 솔직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그래서 충분히 솔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음악적 장르를 개척했다 이거야. 그래서 463번은 3번. 454번도 본문의 내용하고 그대로 매치시키면 풀어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다는 거 돼 있는데, 자, 숙주는 기생생물의 서식처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지.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잖아. 그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찌나 현명한 건지, 우리를 아주 치명적으로 받지 않고 계속해서 공생하고 있잖아. 뭐 이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봐봐봐. 네 번째 줄. 기생생물에게 숙주는 양분을 공급해주는 먹잇감인 동시에 살아가는 서식처이다. 말 되지요? 그 다음에, 어디 나오냐면은,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봐봐봐.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낯선 미생물과 인간의 초기 전투는 미생물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다. 자, 요건 뭐지요? 4번이지요. 그치, 4번이지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세 줄 아래 보시면 학자들은 지중해 패권을 지었던 노마를 속으로부터 골병들게 했던 장본인을 홍용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노마 병사들을 무너지게 한 것은 사실은 뭐였다? 홍역이었다. 이거니까 이게 몇 번? 2번이 되죠. 3번이 보기서 알 수 없는데 홍역 바이러스의 독성이 악화되는 과정 숙주의 역할은 미미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문장 보면서 한편 숙주가 항체를 만들어내면서 균형점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숙주가 끊임없이 노력했다라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고 봐야지. 추론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인체에 홍역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졌다. 이건 아니겠지. 그치? 우리가 지금 막 주사를 통해서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지 몸에 항체가 생기잖아. 지금 연구 결과가 맞다면은 한 5개월 정도 되면은 항체 효과가 반감 이상으로 떨어지니까 맞으면 또 뭐 25배 이상의 항체 효과가 생긴다는데 선생님도 지금 12월 말이나
내년 초쯤에 부스터샷을 맞을까 지금 고민 중인데, 한 며칠만 더 지켜보다가 지금 딱 90일인가 지났더라고. 9월 9일인가 선생님이 2차 접종을 해서 7월 29일 날 1차 접종, 9월 9일, 그러면 10월 9일, 11월 9일, 12월 9일. 3달 지나면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봐가지고 지금 맞을까 고민 중이야. 자, 뭐 항체하고 바이러스 요거 관계가 나와 있고, 458번 한번 봐봐봐. 458번. 자, 다음 개요를 기초로 하여 개요 작성의 글이지. 개요 작성.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주제 정하고 글감을 수집하고 개요를 작성하고 그 개요에 따라서 글을 써내려가고 마지막에 자, 퇴고를 하지. 그 세 번째 과정이 개요 작성이야. 그래서 자, 이 개요를 바탕으로 주제문을 우리가 추정해보자 이거지. 서로는 최근 수출 시적이 부진해. 수출이 잘 안 돼. 자, 그 이유는 실태를 분석해 놨는데, 첫 번째, 자, 가격 경쟁력 요인이 생기고요. 비가격 경쟁력 요인이 생겨. 그래서 가격 경쟁력 요인, 제조 원가가 상승해. 그 다음에, 자, 금리가 높아. 금리가 높으니까 기업 활동하는데 부담스럽겠지. 그 다음에 환율이 불안정해. 환율이 높아지면은, 자, 어때? 수출하는 기업으로서는, 자,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자, 수익과 이익의 경계점이 달라질 수 있지. 그 다음에 비가격, 연구개발, R&D가 부족하고요. 품질 개선이 부족하고요. 서비스가 부족하고 납기 지연이 되고요. 결론은 분석 결과 요인 및 수출 경력 향상을 방안을 제시해야 돼. 자, 이 다음에 주제를 찾으라 그랬지. 그럼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주제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 결론이지, 결론. 그렇지, 결론 안에 주제를 끄집어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수출 부족의 원인을 알고요.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하자. 이런 정도의, 자, 주제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뭐야? 자, 정부가 수출 분야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된다. 요거는 자, 수출 분야 산업을 지원하자. 이건 1, 2, 3 중에서 저기 실태 분석 중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건 없지. 그다음에 두 번째, 내수 시장이 불안하다. 이것도 없지. 그다음에 세 번째,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연구개발, 자, 비과학 경제 연구개발 소홀하지요. 품질 향상, 품질 개선 요거 되지요. 이거는 자, 이것 중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에 관계된 거니까 되지. 수출 견자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포괄적인 게 뭐가 돼야 돼? 4번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3번도 주지만 3번은 부분이야. 이 부분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게 몇 번이 돼야 돼? 4번 이게 되겠지. 자, 459번은 화법이고, 이거는 주어진 조건대로 하면 되고, 460번을 풀어야지 책을 끝내는 게 되겠지. 그래서 460번 봐봅시다. 옳게 파악한 것, 자, 논술 구조를 옳게 파악한 것, 이렇게 돼 있네. 자, 동물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동물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 못지않게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자,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확신입니까? 추정입니까? 추정이지요. 이게 글의 주제문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요. 틀리든 맞든 간에 주제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분명해야 돼. 동물들도 인간에 버금가는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거나 동물들은 언어적 능력이 없다. 이렇게 가거나 주제라는 것은 옳고 그르고는 나중에 문제고 단정적으로 표현해야 돼. 그러면 기억은 자, 주제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1번은 안 돼. 자, 즉 동그라미. 즉은 무슨 관계지? 우리가 환원 관계라 그래. 말을 바꿔서 다른 말로 이런 뜻이 되지. 바꿔 말하면 동물도 여러 가지 소리를 내거나 몸짓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의사를 교환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 자, 기억은 뭐냐면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그 다음에 몸짓을 함으로써 소리를 내고 몸짓을 함으로써 의사를 교환하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니은은 기억에 대한 부연이지. 덧붙인 거지. 그치, 똑같은 말을 환원해 준 거지. 그래서 부연이 되거나 상술 정도가 돼야 되는데 논리적 결함을 지적한다. 그러면 반박이 돼야 되지. 그럼 2번은 돼, 안 돼? 안 되지. 자, 그러나 세모. 그럼 그러나는 자, 니은을 자, 미시적으로는 니은을 반박하지. 근데 니은하고 기억이 똑같잖아. 동물도 의사성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나 그것은 단지 겉모습 유사성에 지니고 있을 뿐, 지니지 않을 뿐, 사람의 말과 소리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3번 보니까 디귿은 기억과 니은을 자, 부정하고요. 자, 인간 언어로 논점을 바꿔주고 있다. 3번 가능해졌네.
그래서 리얼 동물들이 사용하는 소리는 단지 배고픔이나 고통 같은 생물학적 조건의 반응에 두려움과 본능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 따라서 동물들이 내는 소리가 때로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해서 그 대화나 토론 같은 인간의 언어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따라서 미음은 디귿과 니은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디귿과 니은을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결론에 해당해야 되겠지. 왜? 따라서로 이어져 있잖아. 오케이. 자, 여기까지 460번에는 3번. 자, 여기까지 해서요. 자, 이제 우리가 뭐가 남았냐면은, 자, 요 교재 중에 다음 주 1시간, 5시간 안에 이제 맞춰야 될 게 어휘하고 현대문학하고, 어휘하고 현대문학하고, 현대문학이 어찌 보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열심히 끝내야 되니까, 자, 안 풀었던 거 풀어오시도록. 알겠지요? 오케이. 다음 한 주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